72세 김순애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은 뒤로 밀어두고 살았죠. 하지만 노년이 되어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작아져만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면서 순애 할머니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도전과 늦깎이, 인생 반전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일부 고단한 삶의 무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김순애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불린 적보다는 큰 며느리, 철수 엄마로 불린 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49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리니까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웠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도 괜찮았어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방도 예쁘게 꾸며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게 저 때문인 것 같고,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게 저에 대한 불만인 것 같고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뜻이더군요. 제가 닦은 그릇을 다시 닦는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어머니, 커피는 위에 안 좋아요. 보리차 드세요라고 하고요. TV 채널을 돌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보던 프로그램이에요 라면서 리모컨을 가져가 버립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청소할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공간이니까 당연히 정리정돈을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어머니가 하시면 먼지만 날려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방까지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제 물건들을 마음대로 옮기고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사진들까지 낡았다면서 치워버렸습니다. 저녁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음식 간이 너무 세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요. 50년 넘게 요리해 온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평생 가장 자신 있었던 공간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 집에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기도 무섭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거든요. 남편이 남긴 것도 많지 않고 평생 집안일만 했던 저에게는 따로 수입도 없으니까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울컥해집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이 있을 때는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더욱 외로워집니다. 2부. 외로운 식탁. 저녁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아, 정말 축하해요, 여보. 아들과 며느리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저 밥만 먹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끼어들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수가 요즘 학교에서 며느리가 손자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도 한마디 거들고 싶어집니다. 민수는 제 손자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라는 말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는 대충 네, 그래요 라고 대답하고는 금방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려요. 마치 제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듯이요.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하냐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밥만 먹을 뿐입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빨래도 잘 말랐고. 네.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요. 손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학교는 재밌니? 하고 물어보면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어서 민수야, 빨리 먹고 숙제해야지라고 하면서 대화를 차단해 버립니다.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어요. 괜히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계속 참고 또 참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며느리는 어머니,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면서 설거지를 해요. 예전 같으면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괜찮아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혼자 TV를 보는데 소리도 크게 틀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TV 소리가 너무 커요라고 할까 봐서요. 그래서 자막만 보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주인공들이 가족끼리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은 왜 저렇지 못할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한숨이 나와요. 오늘도 아무 말 못하고 하루가 지났구나. 가끔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돼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 가고 아무 소리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3부 작은 위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곳이 있어요. 바로 동네 경로당입니다. 집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제가 그곳에서만큼은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거든요. 순애야,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응, 집에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아이고, 우리 순애가 또 그런 소리를 하네. 어서 와 앉아. 경로당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아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죠. 정순이는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고 영희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만 갈등이 많다고 해요.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요즘 며느리가 어때? 친구들이 물어보면 처음에는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가족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
아이고, 왜? 뭐라고 하면 핀잔만 들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친구들이 위로해 줘요. 아이고, 우리 순애야. 그래도 아들이 모셔다 드린 게 어디야. 맞아.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 조금만 참아. 며느리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친구들의 위로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풀려요. 그래도 세상에는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제 의견에도 고개를 끄덕여줘요. 순애야, 너 예전에 요리 정말 잘했잖아. 우리 때는 그런 게 자랑이었는데. 맞아, 맞아. 순애가 만든 김치 정말 맛있었어. 요즘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줘. 다 옛날 방식이라고 하더라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들을 조금씩 털어내게 돼요. 여기서만큼은 제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친구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하는 활동들도 즐거워요. 함께 운동도 하고 가끔 노래교실도 열려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야, 순애야. 너 목소리 참 좋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성가대 했다고 했지. 응, 중학교 때 잠깐.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집에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제 이야기를 여기서는 재미있게 들어줘요. 그러면 제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심시간에는 다들 도시락을 가져와서 함께 먹어요. 저도 간단하게 김밥을 싸서 가져가는데 친구들이 순애가 만든 김밥은 정말 맛있어라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는 제 요리에 대해 이런저런 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맛있다고 해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하지만 경로당에서의 즐거운 시간도 길지 않아요. 오후 4시쯤 되면 집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늦게 다니시면 안 돼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친구들과 헤어져야 해요. 내일 또 보자, 순애야. 응, 내일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다시 그 조심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래도 내일이면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4부. 며느리의 무시. 집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며느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거든요. 어느 날 손자 민수가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아들을 키울 때는 이런 때 생강차를 끓여서 먹였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생강을 찾았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가 뒤에서 물었어요. 민수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생강차를 끓여주려고. 아,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요즘은 민간요법 이런 거 안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마치 제가 구시대 사람이라는 듯한 톤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잖아. 해롭지 않아. 어머니, 그냥 계세요. 괜히 부엌 어지럽히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까 하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그냥 TV나 보세요. 어머니가 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청소를 못한다는 뜻인가요? 평생 집안일을 해온 제가요?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가 어제 정리해둔 거실 탁자를 다시 정리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어제 내가 정리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아, 어머니. 그냥 제 스타일대로 다시 하려고요. 내 스타일은 안 좋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걸 이해해 달라는 건가요? 가장 상처가 컸던 건 손자들 앞에서 무시당할 때였어요. 민수와 민지가 숙제를 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할머니가 도와줄까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재빨리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아,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혼자 해봐.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제게는 어머니, 요즘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어머니가 도와주시기 힘드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저를 멀리했어요. 그날 밤에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대체 뭐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움도 못 되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냥 짐덩어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데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가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며느리를 감싸기만 해요. 철수야, 엄마가 뭔가 잘못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어머니, 며느리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라고요? 벌써 3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저는 언제쯤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경제적으로도 혼자 살 형편이 안 되거든요. 결국 참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 경로당이 소중해졌어요. 적어도 그곳에서만큼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부. 뜻밖의 소식. 어느 날 경로당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큰 소식이 있어요. 경로당 관리사님이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시청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글쓰기 대회를 연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거래요. 글쓰기 대회, 정순 언니가 되물었어요. 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서 내는 거래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상금도 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한테 무슨 글쓰기요? 평생 일기 한 번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친구들이 자꾸 권하더라고요. 순애야, 너 해봐. 너 이야기 많잖아. 무슨 이야기? 나한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 아이고, 모르겠어. 너 평생 살아온 이야기가 다 이야기야. 영희 언니가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순애야, 너 요즘 집에서 힘들다고 하잖아. 그런 마음이라도 써보면 속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집에서는 아무한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글쓰기라. 저한테 그런 재능이 있을까요? 하지만 친구들 말처럼 그냥 제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종이와 펜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앉아보니까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마음부터 써보기로 했어요. 나는 요즘 너무 외롭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이야기, 젊었을 때 시집 와서 힘들었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느끼는 서운함들. 손으로 글을 쓰는 게 오랜만이라 손목이 아팠지만 신기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꽁꽁 막혔던 물꼬가 터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뭐 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당황해서 종이를 덮었어요. 아, 그냥 끄적끄적 하는 거야. 아, 그래요? 편지라도 쓰세요. 응, 뭐 그런 거. 거짓말이었지만 며느리에게 글쓰기 대회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었어요. 괜히 또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썼어요. 며느리가 없을 때, 밤에 모두 잠든 후에 제 인생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쓰다 보니까 제가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어떤 날은 웃으면서 쓰기도 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던 이야기, 아들이 태어났던 날 이야기. 하지만 어떤 날은 울면서 쓰기도 했어요. 특히 요즘 겪고 있는 일들을 쓸 때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법 긴 글이 되었어요. 원고지로 치면 한 50장 정도 될까요? 제가 이런 긴 글을 써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나 글 다 썼어. 정말 어떤 내용인데. 그냥 내 살아온 이야기들이야. 평생 누구한테도 못했던 말들도 적었고, 친구들이 읽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 용기가 안 났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혹시나 싶어서 망설여졌어요. 순애야, 그래도 써놨으면 내야지. 안 그러면 왜 썼어? 그래도 괜히 부끄럽고. 아이고, 뭐가 부끄러워. 너 살아온 게 잘못된 게 있어. 영희 언니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제가 살아온 게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드디어 글쓰기 대회에 응모하기로 했어요. 손으로 쓴 글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시청에 제출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제가 상을 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참여한 거였거든요. 6부. 세상에 드러난 목소리.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순애 어르신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치매 예방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저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르신의 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평생 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제가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축하해 줬어요. 순애야, 대단해. 우리가 뭐라고 했어? 너 글 잘 쓸 것 같다고 했잖아. 아이고, 순애가 우리 동네 명사가 됐네. 며칠 후에는 시상식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네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의 수상작을 신문에 연재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 글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독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신기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도 며느리인데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르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냥 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나요? 저도 사람이라는 거요. 나이가 들어도 며느리한테 의지해서 살아도 저도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으로 나간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면 TV에서 봤는데 순애 어르신 맞죠? 라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로당에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순애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인데 글을 써보라고 권해봐야겠어요. 어르신 글을 읽고 우리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상금도 받았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받은 첫 번째 수입이었어요. 평생 가계부에 남편 월급이라고만 적어왔는데 이제는 순애 상금이라고 적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우리 순애가 작가님이네 라고 농담하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한테도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72살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제 글을 읽은 며느리와 아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아직 집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7부 며느리의 놀라.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분 목소리가. 며느리가 TV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화면에는 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 방송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TV에 왜 나와요? 아들도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손자들도 신기한 듯 할머니가 TV에 나왔어.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경로당에서 글쓰기 대회가 있다고 해서. 글쓰기 대회요. 어머니가 글을 쓰셨다고요? TV에서는
제가 쓴 글의 일부가 낭독되고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방송이 끝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손자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과 며느리만 남았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했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방송에서 하신 말씀들. 다 제 이야기잖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를 나쁘게 만들려고 글을 쓴 게 아니었거든요. 며느리야, 나는 너를 원망하려고 쓴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과했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힘들게 했구나 싶어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며느리야, 울지 마. 내 잘못만은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 맞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할 때도 거절하고, 어머니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드리고, 아들도 미안해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날 밤 가족끼리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자신도 처음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사는 게 어려웠다고. 그래서 무의식 중에 방어적이 됐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며느리셨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며느리가 물었더니 저도 예전 일들이 생각났어요.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늘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참았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해요. 며느리의 말이 맞았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는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8부 뒤늦은 화해.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머니, 제가 시장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 TV 채널 바꾸세요. 어머니가 보고 싶은 프로 있으시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진심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글을 다 읽어봤어요. 아, 그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걸 참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또 울먹였어요. 며느리야,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요리하겠다고 하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고 손자들 돌보는 것도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손자들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TV에 나온 거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할머니가 쓴 글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래요. 민수와 민지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제 의견도 물어봐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글쓰기 대회 이후로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르신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시니어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내가 뭘 안다고 강연을 해? 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순애야, 너 이제 유명한 사람이야.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몇 번 강연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매주 경로당에서 글쓰기 교실을 운영해요. 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제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도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글쓰기 교실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신나게 이야기해 줘요. 그러면 며느리도 관심 있게 들어줘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글쓰기 이렇게 못해요. 너도 한번 써봐. 내 이야기도 분명 좋은 글이 될 거야. 이제는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요즘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식탁이에요. 예전에는 조용히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오늘 글쓰기 교실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어머니, 뭔 일이에요? 그러면 온 가족이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줘요. 손자들도 할머니 이야기 재밌어 라고 해줘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어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참고 속상해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제가 느끼는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며느리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서운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네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기쁜 건 이제 제가 단순히 구박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글 쓰는 할머니, 강연하는 할머니, 꿈을 이룬 할머니로 불린다는 거예요. 72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상도 받고 제 목소리로 세상에 이야기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저는 두 번째 글을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화해 이후의 이야기를 쓸 예정이에요. 어떻게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는지, 어떻게 제가 새로운 꿈을 찾았는지,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를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72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